모셔볼게요. 한동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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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의 얘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시절 이후에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온전하게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대개 일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지냈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시간이었어요. 제 집에서 가족들도 바쁘고 해서 저랑 놀아줄 것도 아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에 집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혼자 책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24일 이전까지는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얘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머리를 좀 비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일 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리겠더라고요. 선후 관계도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고, 예전엔 제가 안 그랬었는데 점점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좀 지나가다 보면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기분이라든가 그런 감상만 남고 팩트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기록 같은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일하고 25일에 제가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쭉 적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문장이 되게 단문이고 짧을 텐데요. 제가 원래 하드보드 보일드 소설을 좋아해요. 단문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휴대폰으로 문장을 쓰면 문장이 짧아집니다. 손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문체의 사실 비밀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그리고
그 광장에 나오는 인파들을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 우리 모두가 위험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한쪽에서는 29번의 탄핵이 시도됐잖아요.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점점 말은 잔인해지고 있고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쓰는 이런 상황까지 됐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지금 이 광장과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만들고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모두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죠. 87 체제의 극복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87년에 굉장히 어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먼저 오해는 하나 풀어야겠습니다. 87 헌법, 87 체제는 대단히 위대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87년 헌법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헌법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87 헌법은 정치 주체가 어느 정도 절제하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선을 지키는 절제의 정신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29번의 탄핵, 그게 어차피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헌법에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는 안 하는 절제 정신이 서로 지켜온 암묵적인 룰이었고 그게 깨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정말 더 잔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7 체제 극복이 단순한 과거의 극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2달 동안 쉬면서 87년 헌법을 만드는 데 관여한 어르신들을 좀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 뵈면서 느낀 게 뭐냐면 87년 헌법이 대단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몇 명이 앉아서 몇 달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직선제만 관심이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을 만들 개헌 작업은 대통령을 간접선거에서 체육관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뽑는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유신 헌법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독소 조항만을 좀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차차 금방 고칩시다. 이렇게요.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곧 우리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고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87년 이래 거의 40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7 헌법은 몇몇 핵심적인 조항들 말고는 유신 헌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AI 시대, 그리고 인권의 시대, 그리고 군인과 보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꿀 때 단지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한다. 그리고 상하 양원제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AI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쳐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되지 않았죠.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에이, 정치권의 일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하는 이유는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또 겪으실 겁니까? 이런 일을 또 겪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료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온 이후에 국제적인 관계의 문제, 경제 성장률의 저하의 문제, 서울 집값 상승의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언론 지면에서 잘 안 보이죠?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이슈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 지면을. 그럼 과연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이런 우리 민생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뒤로 치워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그걸 끌어올려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거를 극복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헌을 하는 방법은 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를 온몸으로 정리하겠다, 굳은 일로 정리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나까지만 충분히 뽑아먹고 다음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굳은 일이 필요하고, 누군가 구시대, 87 체제의 문을 닫는 굳은 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그런 희생의 정신을 다짐하고 국민들께 약속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87 체제를 정리할 수 있고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선수만 교체해가지고는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숨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야 우리 모두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제 시대에 지금 굉장히 흐름이 혼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별별 왜곡된 공격들이 양 진영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저는 그동안에는 저에 대해서 공격이 오거나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팩트를 대신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가 도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제가 친중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본 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있는데 라고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팩트 대신에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죠.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을 외국,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영주권자의 영주권 부여 요건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죠? 그 투표 요건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상호주의 강화를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해주는 만큼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지금 현재 한 90% 정도의 외국인 투표는 중국인들입니다. 전 중국인들 비하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와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주장을 누가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까? 부동산 토지 소유를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한을 높인 게 누구였습니까? 불법 체류를 엄정하게 단속해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법무장관 당시에 불법 체류를 단속했던 게 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진짜 친중하는 정치인들이 저보고 그냥 얘는 친중이래 이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혼탁해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답하겠습니다. 저한테 정치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제가 정치 끝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우리가 선당후사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선당후사보다는 뭐 당보다도 사실 국민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 국민 먼저다 이런 생각으로 선민후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만들어 쓴 말인데 옛날에도 조금 한두 번 나온 말이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초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좀 힘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힘들었냐면 결정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별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느냐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와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말들을 제가 들어보면 들어볼 만한 말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느끼는 섭섭함과 서운함 그게 너무나도 예상됐고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 저한테 올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예상되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때 그냥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역사적 순간에서 우연히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많은 감정들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나중에 사람들이 제 결단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했었니 너는? 이 답을 저는 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래 내가 처음에 말했던 선민후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기준을 거기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지지자를 배신했다. 내지는 인간적인 연이 깊었던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뭐 감성의 문제이니 그걸 제가 하나 반박하는 건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이 결국은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어떤 결정이 이 시점에 도움이 되는지를 위주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는 잘 못 느꼈어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는 제가 12월 3일 처음에 그 상황을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는 이거 어떻게든 안 막으면 나라가 망가지겠다. 이거 이날 밤으로 안 막으면 유혈 사태 난다. 주식시장 안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움직이려고 했고 그날 이후부터는 이런 거죠. 돌아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조정하고 그렇지만 이 원칙을 지키고 또 보수에게 다시 살아날 희망을 남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 과정에서 그때도 그냥 목적만 보고 달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구나라는 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봐도 저는 국민을 먼저로 그 기준은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책 제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상했나요? 그 문장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소개할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역사로부터 질문을 받는다고 느꼈다. 계엄이래 어쩔 거야? 라는 질문. 사실 저 20년 넘게 글을 쓰면서 살아온 제 입장에서 이 문장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슴을 확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첫 번째로 꼽아봤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쓰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런 말 들을까 봐 안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글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 속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진 않았어요.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역사랑 대화를 해. 그냥 시민과 대화를 하고 이 생활인들과 대화를 해야지. 역사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 역사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날은 제가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봤어. 이게 왜 나한테 딱 이 과제가 떨어졌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상계엄이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 만났는데 처음에 무슨 게임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계엄이란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세대는 계엄이란 말이 익숙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계엄이란 말 자체가 화석 같은 언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느낌을 가졌냐면 저는 제가 잘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연찮게도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직위에 있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그걸 늦지 않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 계엄이라는 우리나라에 닥친 큰 위기를 일단은 불을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던 겁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분답을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때는 뭔가 약간의 비장한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런 비장함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실용적인 생각 그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도 오글거리는데 어떻게 하죠? 좀만 참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 오글거리는 문장 2탄.
공포보다 용기가 먼저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어떠실 겁니까?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게 있어요. 사실 처칠이 했다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처칠이 이걸 정확하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런 거거든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많이 겁을 먹어야 될 상황에서 많이 떠올리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쓴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걸 딱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초창기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제가 굉장히 빨리 입장을 낸 이유가 이거는 이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고 빨리 막아야 된다는 속으로 다음 페이지로 확실히 국민들의 생각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게 맞냐 아니냐로 가게 되면 이 계엄은 해제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엄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된다면 이 계엄을 당장 해제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용기가 빨리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겁났어요. 그게 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딱 집중하다 보면은 감정이라든 거를 스위치를 좀 끄게 되는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는 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그렇게 오글거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저와 대담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국민에게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논쟁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투입된 군경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였습니까? 저 그분들도 굉장히 겁나고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군대에 보낸 그 가족들도 걱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당 대표가 이렇게 확실히 반대하는 거면 나름대로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죠. 부역하지 말아라. 제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말이지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래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메시지도 냈죠. 위법한 명령이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걸로 인해 책임이 생기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결국은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계엄군 소리가 막 들렸잖아요. 근데 저 젊은 군인들은 어떻게 하지? 얼마나 나중에 힘들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관련해서 이제 책에서도 있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군경이 부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좀 표현하면 그 명령을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입장 바꾸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에 우리 역사는 그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응징합니다. 단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신적 트라우마도 오래 갈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진짜로 만약에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가 본인 행동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나 보좌관들이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었거든요. 그 압박을 받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상계엄 해제를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 큰 문제 없이 위험 없이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당시 현장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되게 엄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책에서 이제 그 대표님 본인께서 밀떡이다, 밀리터리 덕후다라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한 야간 투시경 얘기하시면서 그날에 느꼈던 그 당시의
어떤 긴장감과 그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다들 많이 놀라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의원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니 뭐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아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징징거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참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당시 저희 18명 정도가 들어갔었고 들어가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명문장.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오글거리는 문장과는 전혀 달리 상당히 일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일상적인 표현인데 이게 책 속에 활자화되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멋있게 들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정치하면 세상은 안 좋아지고 정치인만 좋아진다. 제가 한 선택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더 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정치를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서 할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 전체 공동체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뭐든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지죠. 그리고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들어요. 또 정치도 인간들끼리, 정치인이나 인간들끼리 하다 보면 그 관계의 설정이나 그리고 동조 압박, 동료 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의식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과 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정답적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둥글려서 가는 거를 선택하기 쉬워요. 처음엔 제가 몰랐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장벽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정치하고 큰 정치하려면 그 장벽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공동체,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민을 좋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제목도 비슷한 거지만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처럼 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님과 좀 다른 생각을 외부적으로 많이 보였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제가 불편해지고 공격받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나마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일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거 안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정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서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정치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의 대상은 국민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일각에서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본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말에는 제가 다른 말은 다 듣고 다 경청하겠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아니 여러분 권력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판단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옆에서 직언하고 이러면서 바로 잡아가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저처럼 직언하는 분이 더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맞추고 자리 같이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대통령님 자주 만나고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직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 제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거의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습니까? 4번 좌천당했고 2번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구속 직전까지 갔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이 정부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직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두면 나중에는 다 터질 텐데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웃고 있다가 그때 살짝 엉덩이 빼고 터지게 놔둡니까? 저는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문장은 여러 개인데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 있게, 작은 결정은 소심하게 하자. 그 다음 문장, 문제를 내는 것도 국민이고 정답을 내는 것도 국민이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한 가지만 소개하고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공간이 채워진 세상에서는 비처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이것도 되게 오글거리는데요. 제가 물리학 덕후거든요. 네. 물리학의 좋은 점은 다른 것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가고 직관으로 하는데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부터 양자론 이렇게 가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양자론도 보면 계속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막 보다 보면 이걸 내가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죠. 그걸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보면 알아요. 이건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만큼 세상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로 짜여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왜 썼냐면 제가 3일부터 16일까지의 여러 결정의 과정 중에서 몇 군데서 이건 내가 괜히 참을 걸. 역시 나의 한계는 여기야. 이런 느낌이 든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곱씹어봐도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비난을 감수할 것이고 비판을 감수할 것이고 그건 제가 정치적인 결단이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목적이 있고 그 정보의 차이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시는 거랑 다른 의원들이 보시는 것과 저는 그리고 대통령님도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가 당대표로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직진해서 제일 빠른 길로 딱딱딱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때 상황은 여기 우리 언론인들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때 있었던 언론들의 보도를 그냥 가감 없이 양과 내용을 한번 날짜별로 보셔도 우리가 진짜 경랑의 역사를 거쳤구나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상황을 수습하고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결단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냥 빛의 영역, 그러니까 빛이 그거잖아요. 어느 쪽을 가든 간에 빛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제일 최단 거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효율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그것보다는 조금 돌아가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좀 서로 가지면서 그래도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바꾸겠다는 취지는 아닌데, 그랬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돼요. 그 몇몇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하고도 이 말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좀 제가 자주 이러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혼났는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점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불뚝불뚝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돌아가고 조금 참고, 아니면 꼭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 공간을 좀 차지하게 해드리고, 이런 게 저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반성 삼아 드린 거였어요. 근데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명문장 소개하는 시간 여기서 맞춰보고요. 이제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대 빠이빠이 하고 새시대 안녕 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광장의 집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속 수호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건가? 라는 의문이 들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남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테니 괜찮다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이라고 하잖아요. 진영과 그 진영으로서 어느 나라는 자유진영, 어느 나라는 공산 전체주의, 이런 의미의 또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용어상으로 보면 이 자유라는 게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권력이 제한할 때 법에 의해서만, 그리고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된다고 나서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말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그 점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죠.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 프리월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해서 냉전시대의 자유진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미의 그
이 친미 독재 국가들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은 자유 진영입니다. 친미 진영이고 공산 진영과 반대되는 진영에 속해 있는 면에서는 자유 진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진영의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핵심은 남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남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에 의해서만, 룰 오브 로, 그리고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우리의 기본 체제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쏙쏙 와닿았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크라시죠. 그러니까 이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정이 맞고, 근데 정치 체제인 민주정은 이즘이라는 이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는 곳인데,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설명하신 것처럼 내 자유만큼 너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거는 인정하고 배려하는 거고, 어떤 다수의 결정이 있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꼭 다수의 뜻대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87 체제의 극복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늘 탄핵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탄자를 꺼내는 거를 서로 눈치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9번을 하네요. 지능 레슬링 같은 진짜 막장 스포츠에서도 눈을 찌르면 안 된다는 정도의 암묵적인 룰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 정치 세력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눈이라도 찌르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세력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 무슨 걸로는 이 세력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다수를 가지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거 반하더라도 그냥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법을 바꿔서 나에 대한 범죄는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릴 거다라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와 약속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 정치 세력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대표님 말씀에 참 모든 분들 공감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바로 잡자면, 앞서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원론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원론을 얘기한 겁니다. 원론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윤석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적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많은 해악들이 있는데, 사실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뉴스 음모론이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서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는데 지금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믿고 있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사실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대화 타협의 정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책을 쓰면서 그 대표님과 대담을 할 때도 이 가짜 뉴스 음모론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한 사실은 사실 그 토론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이 토론이 대상이 된다면 그걸 넘어서는 의견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이런 현상을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너무 개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 인류는 문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헤쳐나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주류 정치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죠. 그런 점에서 경계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걱정해서 이거는 뭐 절망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답변 완벽했습니까? 네. 정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우리가 구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며칠 전에 이제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두 스피치에서 이제 87 체제 이야기도 했지만 지난번 이제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였죠. 거기 보면은 정치인의 어떤 책임 있는 희생을 얘기했고, 나중에 혹시라도 대선이 열린다면 그러면 임기 단축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개헌을 말은 많이 해왔지만 이루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 있는 희생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매번 개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엄을 겪고 29번의 탄핵을 겪은 이 상황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확실한 청사진을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장애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헌이 제대로 못해온 장애물을 미사전에 제거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희생적인 결단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뭐 몇 년 더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개헌 얘기하시면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우리가 개헌하면 뭐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선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선관위 문제라든가 뭐 이중배상 금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유신헌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87 체제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의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제2연평해전 관련한 연극을 같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고 희생한 영웅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거보다 더 줘야 됩니까? 덜 줘야 됩니까? 우리는 엄청 후려쳐서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헌법에. 그게 왜 그러냐? 유신헌법 당시는 월남전의 시대였어요. 너무 많이 사상자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그걸 다 일반인 기준에 주다가는 나라가 버텨내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군인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는 조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때 몇 가지 개선을 했어요. 홍정기 일병 관련해서 가족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법을 바꿨죠. 왜 그 가족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지금 편법을 갔냐? 본인의 문제는 헌법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한나 여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웅들을 추서 계급을 하는데 연금을 줄 때는 추서 계급이 아니라 원래 계급으로 줘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영웅들과 군에 대한 처우는 헌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헌법기관화해서 독립시켜 놓은 건 잘하라는 거지 재밌게 지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근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감시를 받아야죠. 우리나라에 어떤 기관이 그렇게 가족 채용을 하고 가족 기업을 얘기합니까? 그건 쌍팔년도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렇고 감시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선관위를 비판하기 되게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선관위 선거법 고발 누가 하죠? 유권 해석 누가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역시 그런 것도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고동준 의원도 계시지만 AI나 반도체 같은 거 그건 헌법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신 헌법 당시에 과학 조항 가지고 어떻게 AI 시대, AX 시대를 대비합니까? 그 헌법적인 얘기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쓸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엄청나게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의 핵심은 정치의 룰을 헌법적으로 잡아주고 방향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그냥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그냥 레슬링 선수들이 바톤 터치하면서 똑같은 룰로 눈 찌르며 싸우는 걸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 계속 보시게 될 겁니까? 보실 겁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헌에 대한 방향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중배상 금지라든가 이런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 개헌 논의를 저는 사실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저는 매우 신선했고 정말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또 말씀하셨던 AX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청사진까지 들어가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 비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책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성장, 우상향 성장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장론자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그냥 성장하자, 너희들은 희생해라, 이거 안 먹힙니다. 그거 동의하시겠어요?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성장해야 되죠?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복지도 성장을 통해서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 복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에는 그렇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여야 해요. 약자 복지만 강조하면 약자인 분들도 별로 기분 안 좋으시고 그리고 복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너, 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장의 목표가 그냥 대기업이 더 잘 살아지고 그냥 어디 TV 나갈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분이 좀 좋은 느낌을 갖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성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저는 복지로 같이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지는 성장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 복지만 생각해서 그냥 다 나눠 갖자. 주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장의 이유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겁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AX 시대에서 우리가 한데 뭉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대답을 내놓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목표는 복지를 위한 성장이고 또 성장을 견인하는 복지여야 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한 현상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2월 한 중순쯤이었던가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얘기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 대표님이 나타나고 나서 그 얘기 안 해요, 지금은.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중도 보수든 뭐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빠지지 말고 논의의 틀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상속세를 말씀드렸죠. 우리 보수는 항상 세금 문제가 나오면 부자 감세의 틀에 묶입니다. 저는 상속세를 낮추자는 것이 부자 감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면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 찐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 기준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30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성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세금을 만들 때의 입법자들이 생각해온 것과 다르게 원래는 상속세를 안 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세금을 걱정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막혀왔죠. 그랬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상속세 얘기를 뭐 던졌어요. 18억, 마포 이런 데 생각하고 그분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표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다, 나는 뭐다라고 자기를 규정할 게 아니라 그냥 진심을 보이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싶진 않습니다. 중도 보수.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당당히 나오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미 한번 치고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이제 상속세 부분 조금 첨언 드리면 제가 예전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97년에 마지막으로 이 세법이 전폭 개정이 돼서 과표 구간하고 뭐 공제하는 부분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98, 9년도 90년대 후반 마포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1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 그때 과표 구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물려받으면서 뭐 상속세 낼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우리 보수의 정치는 시스템을 중시해야 되니까 저는 그걸 봤거든요. 혹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원으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 중에서 국가 입장에서
이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팍팍 깎아버리면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그 돈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상속세가 전체 우리 조세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3%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상화하는 것이 결코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 정치가 감세를 얘기할 때, 선의로 감세를 얘기할 때 매번 부자 감세 프레임에 족족 당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잘못된 세금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명분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설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그 상속세의 원래 취지가 이제 진짜 부자들한테 걷는 거였다. 그러나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과표와 공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중산층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정상화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복지 정책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책에 보면은 되게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평생 복지 계좌라고 있는데, 그 한평생 복지 계좌 설명하시면서 전에 법무부 장관 계실 때 범죄 피해자 통합센터 만든 적 있으셨죠? 그 얘기 좀 잠깐 해줄 수 있으세요? 이게 한평생 복지 계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복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매번 불만 아닙니까? 나라가 왜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은 건 그냥 잊어버리고 영에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국가가 해주는 그것도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공급자 기준으로 복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총 어디로부터 얼마만큼 받는지를 통계를 잡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누수도 많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국가로부터 너무 안 받고 있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복지 혜택을, 현금성 혜택 그리고 서비스성 혜택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는 사람 1인당, 그래서 모아놓으려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라든가 각각의 경우 비슷한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통합하면 좋겠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각의 다 비즈니스가 생긴 상황에서 어려운데, 다만 받는 사람 기준에서 하나로만 모으게 되면 받는 사람 기준에서야 어디서 오든 뭔 상관입니까? 그걸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른 복지로 전용할 수 있게 하나의 계좌로서 관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첫째는 제가 당대표 할 때 한전에서 여름에 아주 어려운 분들 그 전기요금 깎아드리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어렵게 했었는데 그때 130만 정도 되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깎아드렸거든요. 면제해드린 거죠. 8월, 9월, 7, 8월, 7월 정도였습니다. 너무 더울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재원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혀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넓혀보는 기준을 못 잡았어요. 그런 관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쉬운데, 그렇지만 그 다음 넘어간 다음 단계는 도대체 우리 국민의 어떤 분들이 지자체 포함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위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잖아요. 기초수급자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데 묶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그때 생각했고요. 그리고 법무장관 할 때 보면 범죄 피해자들이 있는데 각각 여가부, 법무부, 경찰, 소비자 각각의 경우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호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가서 서로 간의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데나 가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한데 뭉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극단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부 영역에서도.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오프라인으로 각각의 기관들을 한 군데 모으고 뭐 피해자가 오시면 어차피 한 건물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통합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무부 서비스든 여가부 서비스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역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되면 저는 복지가 훨씬 더 누수도 없고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책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한평생 복지 계좌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수의 현실적인 설득력 있는 복지 정책은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세금에서 퍼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이 정책은 지금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제도를 효율화해서 각각의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 재원은 막 퍼주지 않더라도 각각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크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대담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책에서도 보면 이제 AI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저도 이제 책에서 저를 미래학자라고 저는 소개를 했는데요. AI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책에서도 많이 썼는데 AX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AX 혁명은 어떤 겁니까? 많이들 쓰는 말 아실 것 같은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숟가락 얹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늦지 않게 AX 혁명에 AI 시대에 숟가락을 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가 그 문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랑 비슷합니다. 그 시기에 그냥 증기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러다이트 운동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옛날까지 남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지해 주십시오. 이 길은 분명히 맞거든요. 애매한 거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은 AI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올라타야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움직이는 점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 대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해서 30%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험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건 남미에서 독재 정권이 국유화하던 그림 아닙니까?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국부펀드가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투자의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AI 시대의 혁신은 혁신가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겁니다. 혁신이 성공할 경우에 30%를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AI 시대와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부 영역이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전력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지금 대만은 TSMC가 있지만 정전이 됩니다. 원자력이 없거든요. 우리 원자력 갖고 있잖아요. 전기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거 제대로만 갖춰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GPU 구해주고 전력 준비하고 이겁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해야죠.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아는 정도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괜히 폼 잡으면서 엔비디아 얘기하면 30% 갖고 간다? 아니 그런 그 동네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참에 전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전력 정책에 있어서 저는 아리백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자꾸 풍력이니 뭐니 기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로 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덕커브라고 해가지고 내내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는 안 돼요. 일정한 시간은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한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성의 문제도 만들어지다. 그런 결국 저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는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물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아니라 있는 화석 연료 다 캐서 그걸로 에너지값 낮춰서 물가 잡겠다. 이 얘기가 먹힌 겁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시 3마일스 원전 이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원전도 다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현실 세계의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전력, 그러니까 AI 시대와 반도체 시대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저는 산업 차원에서는 당연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서 AI 시대와 반도체 시대를 준비한다? 그건 허황된 소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 AI 시대, AX 시대에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 이제 아리백을 좋아하시잖아요. 아직도 아리백 얘기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어요. 그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AX 시대, 반도체 시대에 그런 논리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 드립니다.